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회담을 갖고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핵 위협과 관련해 강력한 대북 억지력으로 실질적 비핵화를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해 정치권의 인적쇄신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학제 개편 정책 혼선까지 더해지면서 야권은 박순애 장관의 고리로 인적 개편을 촉구했고 여권 내부에서도 대통령실 재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추진에 조혜진, 하태경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복귀가 가능한 당원 개정안으로 납부를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지역별 ARS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한창입니다. 대기자의 손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모교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과 각종 논란과 지지율 하락세 인적쇄신 요구가 불거지고 있는 대통령실의 움직임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한 미국 권력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경제 의회 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양국 의장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고 양국 정부의 실질적 북한 비핵화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이 의장대 사회를 받으며 국회 안으로 함께 입장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를 방문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을 김 의장이 본청 앞까지 마중 나가 맞이한 건데 미 하원의장의 방한은 지난 2002년 데니스 헤스터트 당시 의장 이후 20년 만입니다. 1시간 넘게 회담을 펼친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한미 동맹 강화를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김 의장은 한미동맹은 군사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고 펠로시 의장은 안보, 경제 분야 등에서 한미는 굳건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데 주목하면서 포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가 의회 대표단으로 순방을 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은 안보, 경제, 그리고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 모두 미국과 한국은 굉장히 탄탄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국 의장은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은 특히 북한의 위협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지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및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이루기 위한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김 의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대한 미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고 펠로시 의장과 전문직 비자 커터 입법화 방안과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과 펠로시 의장 회담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도 함께했습니다. 한편 펠로시 의장 의전 홀대 논란과 관련해 국회 관계자는 공항에 의전을 나가지 않기로 펠로시 의장 측과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최근 20%대의 국정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적 쇄신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야당에선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조정 논란을 고리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등 인적 개편을 요구했는데요. 여당에서도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인적 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휴가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소속 국회의원 46명과 42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학제 개편 철회 촉구 토론회. 곧장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학제 개편안을 두고 사전에 국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었던 데다 추진 과정에서 여러 번 정부 입장이 바뀌었다며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신속하게 방안을 강구하라고 얘기했다가 공론화 얘기였다고 꼬리를 내린 윤석열 대통령.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나서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를 고리로 윤석열 정부의 인적 쇄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의 사적 채용 논란에 관저 공사업체까지 의혹이 불거진 상황. 현재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인적 쇄신 요구는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증된 것은 인사무능뿐이라는 시중의 말이 조금도 가볍게 들리지 않습니다. 당당한 휴가보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이 급선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과 맞물린 당 지도체제 개편 상황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국정 운영 지지율 반등 방안으로 대통령실의 재정비를 강조했고, 이 대통령 비서실 또 행정 각 부처의 경우에도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정우택 의원 역시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며 인적 쇄신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인사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또 그동안에 관행에 묻혀있던 인사 시스템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야 된다. 이 여론을 무시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야당을 넘어 여당 내부에서도 인적 쇄신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면서 오는 8일 휴가에서 복귀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환경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40% 달성을 위한 정부 노력을 당부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우리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추진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의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실현 가능성이 쟁점이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축해내겠다며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 여유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탈원전이라고 하는 거를 전제로 이렇게 에너지 믹스를 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믹스 차원에서 좀 실현 가능성이 이제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녹색 산업을 분류하는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 K 텍소노미의 원자력 발전 포함 여부도 쟁점이 됐습니다. 여당은 NDC 목표 달성을 위해선 탄소 배출이 적은 원전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한 반면 야당은 원전을 K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원전을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킨 유럽연합처럼 사고 저항성 해결료 적용과 고준위 방패장 운영 계획 등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일단 원전을 텍소노미에 넣고 이와 관련돼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면서 나가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너지 믹스를 해 나가면서 신재생과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또 점점 기술을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이유의 조건을 전제로 해서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5년 이상, 최소 5년 이상, 혹자에 의하면 한 20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기술 격차를 어떻게 극복하겠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한화진 장관은 원전을 포함한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에 대해 이달 중 초안을 마련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다음 달 확정 발표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EU와 원전 기술 격차는 분명히 있다며 우리 기술 수준을 고려해 전문가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고 저항성 해결료와 방패장 운영 연도 등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한 장관은 대구 지역 정수장 조류 독소 검출과 관련해 수돗물 조류 독성 측정 방법과 표준 물질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4대강 공익 감사에 대해선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통합 물관리 차원의 보운영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내일 상임 전국위 개최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비대위 추진에 반발하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공격 수위를 높이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8월 28일 새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전합니다. 비대위 전환을 위한 1단계인 상임 전국위 개최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이 증폭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당대표 복귀 자체가 무산되는 비대위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SNS에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발언으로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는 내용의 칼럼을 공유하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인사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훌륭한 사람 봤냐는 발언에 대해서도 나와서는 안 되는 발언이었다고 직격했습니다. 당 안팎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표와 가까운 조혜진,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복귀가 가능한 당헌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당대표 사고 이후 당무 복귀 시 당대표가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이 같은 일부 반발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비대위원장 인선 등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당내 3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비대위 운영 방식은 비대위가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대위원장엔 최다선인 5선의 주호영, 정우택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비대위의 기간이나 성격 등은 차기 당대표 임기와 연계될 수 있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지역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강원과 대구 경북 ARS 투표와 제주 인천 온라인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당권 주자들은 표심 다지기에 집중했습니다. 제주를 찾은 이재명 의원은 모든 영역과 방향에서 자신에 대한 최대치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권은 물론 당내에서도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공격한 데 대해 불만을 호소했습니다. 강훈식 의원도 제주에서 지역 언론과 청년 당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현안을 청취했고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명 의원은 사법 리스크보다 실언 리스크가 더 심각한 문제라며 견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 쪽방촌을 찾아 취약계층 대응책을 점검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쪽방촌 상담소장과 대화를 나눈 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름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은 권 원내대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내 경제 위기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오늘 민주당 경제위기 대응특위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중 갈등에 이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장기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비대위원장은 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일본 수출 규제 문제나 요소수 대란 당시 긴급 대응한 것과 비교할 때 현 정부의 대응이 안이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관저공사의 일부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업체가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혹 전반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회법이 정하는 모든 절차를 조속히 검토하고 진상규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관저 등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시설의 수의 계약은 이전 모든 정부에서도 해왔던 것이라면서 자극적인 표현으로 정쟁화하지 말라며 반박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우리 국회를 방문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났는데 20년 만에 미 하원 의장의 방문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공동 언론 발표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미 국회의장 회담은 한미 동맹과 양국 실질적 협력 강화, 북핵 문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한미동맹과 관련해선 내년에 7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결의안 채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김 의장은 미 의회에서 인프라법과 반도체 및 과학지원법이 통과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양국은 첨단 기술 협력과 인적 차원의 뒷받침을 위해 전문직 비자 쿼터 입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비자 쿼터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이 현재 미국은 H-1B라는 전문직 취업 비자를 발급하지만 연간 8만여 개로 제한돼 있어서 이걸 따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 싱가포르, 호주, 칠레 이렇게 5개국에만 미국이 별도 비자 쿼터를 주고 있는데요. 연간 최대 15,000개의 한국인 전용 비자 쿼터를 주는 내용이 담긴 미국 경쟁 법안이 올해 초 10년 만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고 이제 상원 심사와 상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회담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양국 의장은 북한의 위협 수위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하고 확장된 대북 억제력을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외교적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이 한인 입양인 시민권 부여 법안과 김치의 날을 지정하는 김치 결의안 등도 논의됐습니다. 이어 양국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함께 국회 사랑제에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네, 김치 결의안, 이색적이네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휴가 중인데 펠로시 의장과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대신 전화 통화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오후 2시 반부터 펠로시 의장과 약 40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는데요. 이 펠로시 의장은 휴가 중에 이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 발전과 함께 한미 동맹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수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반드시 지키고 가꿔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미 간에 자유롭게 개방된 인도 태평양 질서를 함께 강구해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군요. 윤 대통령은 근데 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미국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국 이제 권력 서열 3위에 펠로시 의장의 이제 방문인데 몇 가지 또 논란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의전 홀대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어젯밤 9시 20분쯤에 이 경기도 오산 미 공군 기지에 도착을 했는데 우리 측 환영 인사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일부 언론에서 펠로시 의장 측이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국회 관계자는 미 대사관과 실무 협의를 거쳐 공항에 나가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펠로시 의장이 수차례 한국의 환대에 감사하다는 말을 했고 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다며 의전 홀대는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장격이고 의전 파트너는 정부가 아니라 국회라며 의전상 결례가 있었다면 김진표 의장의 책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부의 잘못으로 화살을 돌렸는데요.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아마추어 외교가 빚은 부끄러운 참사라고 비판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외교당국에서 최소한 의전 예우를 했어야 한다며 외교당국을 지목했습니다. 그렇군요. 의전 논란인 건데 여기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만남이 불발이 되면서 이 논란이 더 커진 것 같네요. 네, 이게 오락가락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대통령실 측이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휴가와 겹친다는 이유로 일정을 따로 잡지 않았다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따로 만나지는 않고 전화 통화만 한 건데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동맹국인 미국 의회 1인자가 방한했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가 하면 미중 갈등에 너무 깊이 빠져들지 않겠다는 전략이라면 비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는 옹호 입장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은 펠로시 의장의 파트너는 국회의장이고 대통령 휴가 중에 만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은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4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나와선 안 될 발언입니다. 윤리위 징계 결정 이후 전국을 돌면서 장외 정치를 이어가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의 비대위 체제 전환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자주 충돌을 빚어온 윤핵관뿐 아니라 윤 대통령을 직접 저격하는 내용이 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당 전국위원회 일정이 확정된 직후엔 비상사태가 아니라는 게 용피셜이라면서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라는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는데요. 용산과 오피셜의 합성어로 용산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뜻하는 용피셜을 거론하면서 이번 비대위 전환 사태를 불러온 윤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윤 대통령이 얼마 전 했던 발언을 거론하면서 나와선 안 될 발언이었다라고 콕 집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저격한 윤 대통령의 발언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반복되는 문제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지나. 지난달 초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나오고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부실 인사 검증 논란이 일자 출근길 도어 스태핑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 당시 이준석계로 거론되는 국민의힘 박민영 청년 대변인이 민주당처럼 하지 말라고 뽑아준 거 아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이례적으로 비판을 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오늘 아침 한 조간신문 칼럼엔 박 대변인의 이 논평에서부터 이번 사태가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이 박 대변인의 비판에 분노하면서 이 대표의 징계와 이번 문자 메시지 파문까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 이 칼럼을 자신의 SNS에 첨부를 하면서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당히 유감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을 향해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할 용기도 교정하겠다는 책임의식도 없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비대위 출범과 함께 이 대표의 임기가 자동 종료된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향후 이 대표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 당대표 징계에 이어서 자동 해임될 위기에 놓인 이준석 대표. 대통령을 향한 공세가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이재명만 그린라이트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어제 지역당원 투표를 시작으로 본경선 레이스에 돌입했죠. 예비 경선을 거쳐 당대표에 도전하는 3명의 후보들은 어제와 그제 연이틀 TV 토론에 나서면서 당권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이슈와 쟁점을 놓고 열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끌었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4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해서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영배 무소속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인데요. 민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이후 복당 신청을 했지만 당내 찬반 의견이 분분하면서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대표가 되면 민 의원의 복당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당권 주자들의 입장이 엇갈렸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의 수사권 조정, 검찰 선진화를 위한 탈당은 평가가 정말로 많이 갈립니다. 우리 당원분들께서는 많이 희생이다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고 또 집권 여당 쪽 지지하시는 분들은 저거 꼼수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고 그 당이 필요로 해서 한 일일 거고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 네, 저는 지난 출마 선언문에서 우리 당이 반성해야 되는 과거에 대한 몇 가지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던 지점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중에 이런 문제들은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되면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도 비슷합니다. 우리 당의 당원 당규에 따라서 1년이 지난 뒤에야 복당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국민들과의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정당이 되어야죠. 민영배 의원의 조기 복당과 관련해 후보 3명 중 이재명 의원만 긍정,
그린라이트 신호를 보냈고요.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당이 필요로 해서 요청한 일일 텐데 개인의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건 옳지 않다는 게 바로 이 의원의 입장이고요. 강 의원과 박 의원은 기본과 상식 그리고 원칙을 강조하면서 조기 복당의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이 의원도 당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면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당 내에도 민의원의 꼼수 탈당이 동원된 검수완박 강행 처리가 6일 지방선거 패배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탈당 1년 이내 복당할 수 없다는 원칙적 처리 입장과 당을 위한 결단이었으니 예외를 인정하자는 구제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논란을 불러왔던 민영배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 과연 이재명 의원의 그린라이트가 전대 이후 현실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오랜만에 자리해 주셨는데요. 성완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성 기자님 오랜만에 또 자리해 주셨는데 오랜만입니다. 네, 그동안 좀 근황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정치부 기자 아직 하고 있고요. 열심히 취재하고 기사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건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최 의원께서 발제를 해오셨죠? 네, 요새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게 바로 집권 여당의 혼돈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 비상 상황 얘기를 자꾸 하는데 비상 상황은 지금부터 아니냐 하는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결국 비대위 체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내일 상임 전국위에서 현재 당 상황이 비상 상황인지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내리고 9일에는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직무대행에게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주는 당원 개정 의결 그리고 비대위원장 임명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10일까지 이 모든 걸 늦어도 마친다는 계획인데 최고위원들이 과반 이상 사퇴를 한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이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지 먼저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뭐 잘 아시다시피 상임전국위원회에서는 아마 이걸 비상 상황으로 이미 거의 결정하고 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나 이제 그 진짜 비상 상황이냐 그러면 왜냐하면 당헌 당규에 따르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은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고위원회가 어제 그저께만 해도 최고위원회가 결정을 했잖아요. 이걸 그 전국위원회로 넘긴다는 사실을. 네. 그러면 그거는 정상화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라는 게 그 사실은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고 나서 비대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비대위라는 걸 정해놓고 최고위원회가 무너진 그런 형식으로 취해서 앞뒤가 바뀌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사실 뭐 객관적으로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결정이죠. 네. 그러나 아마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이른바 집권 주류 세력이 자 이걸 비상 상황으로 가자고 지금 결정을 거의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당에서는 그냥 그걸 통과 이래 정도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법률적으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이미 비대위로 넘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정당의 일이라는 게 뭐 그렇게 뭐 엄격하게 형법, 민법 따져가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당에서 벌어지는 일은 또 그 사법부에서 그렇게 깊게 개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난관이 좀 예상이 되지만 아무튼 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가려고 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제 권성동 대행은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 이른바 그 문자 내부 총질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곤두박질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당 얼굴 대표를 지금 바꾸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더 복잡해지고 있는데요. 서병수 정책의장이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의 자동 해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조혜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이 대표 복귀를 전제로 비대위를 세우는 내용의 당원 개정안을 내겠다고 그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이 대표는 지난번 윤리위 징계 결정 때는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했는데 생각하는 대로 또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반격을 할까요? 가처분 신청을 할까요? 그 이제 이준석 대표만 알 수 있는 거죠. 이준석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양면이 있어요. 사실 그 정당의 대표, 특히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이 네. 이 정당 안에 벌어지는 정치적인 문제를 법원으로 가지고 간다는 건 부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처분이 인용이 돼서 승리한다고 해도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거고요. 만에 하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정치적인 생명이 그냥 아예 끝나버리는 거죠. 또 정당 안에 지금 이준석 대표한테 우리가 좀 너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동정론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끝까지 좀 따져볼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도 아마 그 법원까지 꼭 내가 가야 되겠느냐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상황을 봐가면서 아마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또 청년 지지자들이 대리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3자가 내는 게 가능한가요? 아마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내거나 말거나 할 텐데 네. 지금으로서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그렇군요. 쉽지 않다. 그게 이제 이준석계인 김용태 최고위원이라고 있죠. 네.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법적, 그러니까 법률적 조언을 지금 듣고 있다. 이런 상태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당 내부의 문제는 웬만하면 법원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과거의 전례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에 대한 반론도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상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아마 이준석 대표는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이번에는 그야말로 대표에서 해임하겠다고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복귀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가처분 신청에 호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 좀 애매한 상황이라면 그런 판단이라면 아마 이번에도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정치적 대응.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처럼 외곽을 돌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그런 가운데 만약에 이제 이 당에서 조기 전당대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면은 이제 새 대표가 선출이 되죠. 그러면 오히려 본인은 6개월간 이제 그 당원권 정지 상태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내년 1월 초면은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그때는 당원으로 돌아오고 아마 그때 돌아올 시점에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는 나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그 대항을 해나갈 가능성도 꽤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 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될 가능성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그 서병수 의장이 그런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법률적인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 당원당규 개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최선을 다해서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 가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가처분 신청 같은 걸 이준석 대표가 낸다면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 섣불리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워낙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권성동 대행이 원내대표만 맡고 있고 직무대행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근데 실질 법률적으로 보면 권성동 대행은 아직도 대행입니다. 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비대위를 전환하는데 권성동 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만들어 놓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네. 지금까지는 대표와 권한대행만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무대행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 오로지 권성동 원내대표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우인설법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나중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으로.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 맞게 당원 당규를 꿰어 맞추는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대로 이것이 이제 당원 당규에 어긋나서 뭐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상황을 지금 법률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거고, 당은 당대로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한 당원 당규 개정,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양쪽이 서로 지금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네. 훨씬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정말 뭐 이해할 듯하면서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얽혀 꼬여 있는 절차적 민주주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그 절차적 민주주의를 한쪽은 그 최대 한도로 하여튼 지켰다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하는 거고, 한쪽은 어긋났다는 걸 지금 공세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한편, 근데 꼭 그렇게 법원에서 판가름을 내는 방법은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좀 막후해서 좀 절충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긴 좀 곤란하겠죠. 당일에 대해서. 이른바 윤핵관 뭐 이런 분들이 좀 중지를 모아가지고 네. 이준석 대표한테 퇴로를 좀 열어줘야 됩니다. 퇴로라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1월 달에 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당이 워낙 대통령 국정 지지율도 안 좋으니까 좀 이번에 좀 물러서달라. 그러면 다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겠다라고 정치적인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네네. 그게 이준석 대표한테도 피해가 적은 방안이죠. 지금 과거 같으면 이제 정당의 이제 원로들이 나서서 이런 정치 작업들을 좀 해주고 교통 정리를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에는 그런 기능이 좀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 공식적으로 열리는 와중에 또 몇 사람이 좀 뒤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군요. 비대위 성격이나 이제 기간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사입니다.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이 문제는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이 현 지도부에게 이제 결정으로 이제 공을 넘겼는데, 관리형 비대위냐 혁신형 비대위냐 의견이 이제 분분한 상황에서 기간을 좀 이게 좀 짧게 줄이고 조기 전대로 가는 분위기가 현재 좀 이렇게 우세한 거 아니냐 관측이 나오는데, 뭐 거의 방향이 어떻게 전 보세요? 잡힌 거로 봅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뭐 관리형, 혁신형 뭐 그래서 지금 뭐 혁신형 비대위라고 해서 혁신되는 거 보셨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관리형 비대위로 가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 지금 아까 뭐 그 이른바 명예로운 이준석 대표의 퇴진 뭐 이런 퇴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줄 생각이 있었다면 저는 사태를 여기까지 몰고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내년 1월 초에 그 당원권 정지가 끝나면서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바탕, 그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지금 비대위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를 통해서 아마 조기에 전당대회, 뭐 9월 얘기도 나오고 10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조기 전당대회를 해서 새 대표를 만들어서 이 새 대표가 정통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라는 사람은 내년 1월 초에 당원권 정지 기간이 풀리더라도 더 이상 대표가 아니다. 지금 이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협의 여지도 없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최 의원 말씀하신 그게 현실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기대치죠. 집권 여당이 이렇게 민생도 어려운데 경제도 어려운데 이렇게 뭐 법률적으로 뭐 대표의 자격을 갖고 뭐 따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싶어서 좀 어떤 정무적인 기능을 회복을 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또 지금 국민의힘의 이 묘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과거에 이 정권에서 가지고 있던 정무 기획 기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현저하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 여당에서는 사실 어떤 정치적인 뭐 일정이나 이런 거를 잘 안 하고요. 청와대 정무수석과 정무비서관들이 이제 그런 이른바 큰 그림을 그려서 당에다가 주문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온 것이 보수정당, 또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이준석 대표의 문제가 불거질 때부터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자꾸 당에다가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냐, 이 당원들은 여론이 어떻게 돌 것 같으냐.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답답해서 아니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그러면 뭐 어떤 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림도 없는 거냐.
이렇게 이제 되물으면서 이제 말싸움을 하는 이런 장면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뭐 여러 가지 진단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 정치 경험이 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인 것 같고요. 또 비서실장도 이제 관료 출신이시죠. 그런 정무적인 판단에 익숙하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속하게 보완하지 않으면 이 사태를 겪고 나서도 아마 이런 일이 또 계속해서 벌어질 위험성 같은 것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대위원장이 이제 누가 되느냐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이제 두 가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은 이제 아무래도 관리형 이제 그 비대위로 간다면 당내 중진이 맡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뭐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도 윤심이 작용할 것이냐 요 대목도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비대위원장이 누가 가장 유력한지 이 부분하고 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에서도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 사퇴를 안 할 경우에 비대위에 참여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대위원장 누가 유력한지 권 원내대표의 거취 이 두 가지 한꺼번에 들어볼까요? 일단 그 다음 전당대회 때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만 비대위원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 내에서 좀 다선 의원이 아무나 해도 됩니다. 사실 좀 원만한 사람이 하면 되고요. 그래서 뭐 주호영 의원, 또 정진석 부의장, 뭐 정운태, 조경태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 비공식적으로라도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비대위원장 되는 사람은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옳다라고 당내에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기자들을 붙잡고 좀 비판적인 기사를 써달라. 권성동 대표 물러나라고 우리가 내부에서 말은 못하겠고 언론에서라도 국민의힘 의원들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게 주문할 정도로 좀 여론이 안 좋죠. 사실은 아까 최 의원 말씀하셨듯이 원내대표가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거기까지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또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오늘 무슨 민생 현장을 방문했고요. 또 낸시 펠로시 그 미국 하원 의장 만난 걸 또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자랑 삼아 올리고 이런 걸 보니까 원내대표에서 물러날 생각은 당분간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당내에서 여러 가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비판적인 그렇다면 뭐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다시 참여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본인은 그러고 싶은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가능성,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당연직 얘기는 사실 원내대표하고 정책회의장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참여하거든요. 그렇죠. 아니 심지어는 저 대선에서 지고 나서 민주당은 윤호중 원내대표가 그 원내대표 버리고 비대위원장으로 갔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원내대표라는 이 직책 자체가 당내에서 가지고 있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들끼리 당내에서 그렇게 뭐 주고받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당원들이나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칠 것인가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정치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명분이 안 서는 일이죠. 더군다나 이번 사태에 가장 가깝게 책임이 큰 사람이 권성동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그렇게 굴러가기 하겠지만 이제 국민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저 국민의힘을 좀 다시 봐야 되겠다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비대위원장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누가 해도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윤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태를 왜 만들었죠? 우리가 흔히 윤핵관이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핵관이 여기서 뭐 우리가 밥을 다 지어서 딴 사람 먹게 해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아마 윤심을 가장 잘 반영할 사람이 누구냐? 그 차원에서 비대위원장도 될 것이다.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정진석, 뭐 주호영, 아마 정우택 뭐 요 정도 순서가 아닐까. 조경태 의원은 거기에서 조금
아마 순위가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윤 대통령 관련 리스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건진법사 논란이 떠올랐는데요. 그 무속인 전모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탁 등을 하고 다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도 이 건진법사 논란으로 네트워크 본부가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관리를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둘 다 한 것 같아요. 잘 안 하기도 했고 잘 못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권 초기에 이런 거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안타깝고 답답한 장면인데요. 이 영린이란 말이 있습니다. 용의 비늘 중에 하나가 이제 거꾸로 났기 때문에 네. 그걸 잘못 건드리면 이 용이 펄쩍 튀면서 분노한다는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영린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네. 김건희 여사 관련 지인들 또 친척들 또 이른바 그 무속 관련 지인들도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 자들이지요. 그래서 후보 시절에도 김건희 여사 문제가 불거졌을 때 좀 사과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크게 화를 내는 바람에 캠프에서 쫓겨난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게 이 문제가 대통령 취임한 지 지금 2달 반 이상 지났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마음을 정리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해요. 하나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국정원의 지금 기조실장에 김건희 여사 변호사를 했던 주가 조작 사건 그 변호사를 했던 조상준 변호사가 가 있죠.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그냥 끌어안고 가겠다, 그냥 무시하겠다, 뭐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이 관련 사고가 좀 빈발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사실관계죠. 왜 그러냐면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적어도 건진법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관리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대선이 끝난 후에 그 사람과 그러니까 지난번 그 네트워크 본부 해체한 이후에 그 사람과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뭐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제 이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거는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해명이 네. 사실인지 여부는 아직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지난번에 세계일보에 저 보도가 나왔을 때 내용이 제법 구체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기사를 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직까지 그 조사가 제대로 뭐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보면 뭐 세무조사 무마청탁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 세계일보 보도가 어디까지 사실인지 뭐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고서 건진법사에 대한 관리가 지금 되고 있는 거냐, 뭐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걸 따지는 거는 어찌 보면 무의미하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아마 지금 대통령실이 저렇게 반응을 하고 있으면 뭐 세계일보나 이런 데서 최초에 보도했던 그런 곳에서 아마 후속 취재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 그때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기업인이 누구고 고위공직자라는 사람은 누구고 뭐 이런 거를 만약에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다면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상황이 엄청나게 일파만파로 커지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거기까지 들어가기에는 저희가 사실관계 확인이 좀 덜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17일 그러니까 약 한 2주 뒤가 윤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지지율이 현재 20%대까지 내려갔는데요.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대통령실에서 지지율 하락 배경으로 야당의 악의적 공세를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현재 여당 내에서도 정말 인적 쇄신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은 보여주기식 물갈이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 수석인가요? 야당의 악의적인 프레임 때문에 국정 지지율이 낮다.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인적 쇄신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제에서 뭐 대통령이 뭘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인사도 좀 잘못할 수 있고 정책 잘못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뭐 대통령이 그만둘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네. 대신 그러면
대통령실 참모들이나 아니면 좀 사안이 큰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을 대신, 좀 험한 표현입니다만, 목을 쳐가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시간을 자꾸 질질 끌면 민심이 점점 더 분노하고 국정 지지율이 더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0일이라는 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휴가 끝나고 나오면은 좀 곧바로 좀 인적 쇄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자들끼리.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잖아요. 근데 대통령제가 사실은 대통령 무책임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잘못할 수 있죠. 그랬을 때 대통령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모들이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책임을 안 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농담도 하는데 그 대안이 바로 인적 쇄신입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은 뭐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이럴 수가 없으니 결국 참모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뭐 심하게 얘기하면 뒤집어 쓰고,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엔 참모들이 보좌를 잘못한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쇄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보도에 나온 대로 만약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모든 걸 본인이 떠안고 가겠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정치적 부담도 오로지 본인이 져야 되는 겁니다. 뭐 그거야 뭐 명확한 이치죠.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 기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좀 낮기는 한데요. 대통령 선거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유권자, 투표자의 한 절반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거예요.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 개편도 좀 하고 잘못된 부분 국민들한테 사과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다시 윤석열 대통령 찍었던 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을이에요. 국민이 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서 제 오늘 한 줄 논평은 국민이 갑이고 대통령이 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문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 비대위 전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게 앞으로도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지만 진짜 안개 상황입니다.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이준석 대표 측의 반격이 뭐가 있을지도 지금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보다는 사실은 그동안의 1년의 그 전국 흐름이 이준석 대표의 뭐 성상납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대한 경찰이 지금 8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곧 나올 겁니다. 그 결과가.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뭐 대표직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쉬운 길일 텐데 그게 아니고 징계부터 덜컥 해놓고서 지금 비대위 뭐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쉬운 길 두고 험노택한 여당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인적 쇄신 요구에 직면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무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낮을 뜨거운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오늘 밤도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오늘로 서울은 9일째 열대야가 이어졌는데요. 내일도 한낮의 대구가 37도까지 오르면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